지난번에 일본 배터리의 드디어 마지막 배터리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중국 CATL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이야기가 흥미롭고 감동적이셨으면 감동두투미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부터 중국 CATL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의 공장에서 한국산 소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중국 푸젠성 닝더시에 도착했습니다. 블룸버그 산업팀 기자로서 CATL 본사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37%를 자랑하는 이 거대 기업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6개월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투어 첫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생산 라인으로 투입되는 원자재 포장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LG화학, 포스코케미칼, SK온.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었죠. 2011년 설립된 신생기업이 10년 만에 세계 1위가 된 비결. 중국 정부는 그것을 혁신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배터리의 심장인 핵심 소재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CATL은 정말 무서운 기업일까요? 아니면 한국 기술 위에 세워진 거대한 조립 공장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제가 목격한 배터리 산업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챈들러입니다. 블룸버그 산업팀에서 15년째 배터리 산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저는 중국 푸젠성 닝더시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37%를 자랑하는 CATL 본사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6개월 동안 취재 허가를 요청했고 중국 당국의 까다로운 검열을 거쳐 마침내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CATL 본사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공장 단지,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 트럭들이 쉼없이 드나드는 물류센터. 이것이 2011년 설립된 신생기업이 10년 만에 만들어낸 제국이었습니다. CATL의 대변인 리웨이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회사 소개를 시작했죠. 2011년 창립 당시 직원 200명, 2024년 현재 직원 8만 명. 연간 생산 능력 670기가와트시. 테슬라, 폭스바겐, 도요타가 모두 고객입니다.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생산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투입되는 원자재 포장 상자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LG화학 양극재, 포스코케미칼 음극재, SK온 분리막. 모두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었죠. 리웨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산 소재를 사용하느냐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공급이 안정적이라고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체 생산 계획은 없느냐고. 그는 개발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두 번째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배터리 셀 조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양극재와 음극재를 쌓아 올렸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국산 소재였습니다. 전해액 탱크에는 LG화학 로고가, 분리막 롤에는 SK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생산라인 책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산 소재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는 구체적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6개월간 수집한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CATL이 사용하는 핵심 소재의 70% 이상이 한국산이었습니다. 오후 3시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CATL은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했죠. 하지만 실험실에서 본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기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원가 절감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연구는 초기 단계에 불과했죠. 저녁 7시 하루 일정이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CATL의 성공은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한국 기술의 조합이었죠. 겉으로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국 소재에 의존하는 조립 공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CATL의 성장 과정을 연표로 만들었죠. 2015년 중국 정부가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했을 때 CATL은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퇴출됐고 CATL은 독점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은 별개였습니다. CATL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핵심 기술 개발에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한국 소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CATL 경영진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없이 CATL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튿날 오전 CATL 경영기획실장 장원보 씨와 만났습니다. 그는 CATL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CATL의 성장 그래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2011년 매출 2억 위안에서 2023년 4,009억 위안으로 급증했죠. 연평균 성장률 70%. 전례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폭발적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장 실장은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시장 선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2015년 3월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5만 위안을 지원하되 단서가 있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죠. 이것이 백색 리스트 정책이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온. 한국의 3대 배터리 기업은 이 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중국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차지하던 한국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시장에서 퇴출됐죠. 그 빈자리를 CATL이 채웠습니다. 장 실장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CATL이 받은 정부 보조금이 얼마냐고. 그는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재정부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CATL은 6년간 약 120억 위안의 직접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세금 감면과 토지 무상 제공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200억 위안을 넘었죠. 한화로 약 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에게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BYD, NIO, 샤오펑 같은 기업들이 저가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였죠. 그리고 이 전기차들은 모두 CATL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CATL 재무담당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원가 구조를 물었습니다. CATL은 어떻게 경쟁사보다 20% 싼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그는 대량 생산과 효율성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CATL의 저가 전략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 보조금으로 공장 건설비를 절감했습니다. 둘째,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는 저가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셋째, 중국 내수 시장 독점으로 물량을 확보했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니켈 마이너스 코발트 마이너스 망간 배터리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같은 주행거리를 내려면 더 큰 배터리가 필요하죠. 겨울철 성능 저하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30% 저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고성능 니켈 마이너스 코발트 마이너스 망간 배터리 개발에 집중했죠. 테슬라, BMW, 포르쉐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성능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3년 기준 CATL의 시장 점유율은 37%였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5%, 삼성 SDI 18%, CATL 12%. 한국 기업들이 압도했죠. 저녁 6시 닝더 시내 카페에서 현지 배터리 업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증언했습니다. CATL의 성장은 시장 경제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 계획의 산물이라고요. 그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2019년 CATL이 독일 공장을 건설할 때
중국 수출입은행이 저리로 30억 유로를 대출해줬습니다. 시장 금리보다 2%포인트 낮은 조건이었죠. 이것도 사실상 보조금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CATL은 혁신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만든 독점 기업이었죠. 보조금과 시장 보호 덕분에 세계 1위가 됐지만 진짜 경쟁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CATL은 버틸 수 있을까요? 한국 기업들처럼 자체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을까요? 셋째 날 저는 CATL의 가장 큰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바로 소재 공급망이었습니다. 오전 9시 베이징행 고속철에 올랐습니다. 중국 배터리 산업연구소 천하오 박사와 약속이 있었죠. 그는 15년간 배터리 소재를 연구한 전문가였습니다. 베이징 연구소에 도착하자 천 박사는 배터리 단면도를 보여줬습니다. 배터리는 4가지 핵심 소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 4가지가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죠. 천 박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 4가지 소재 기술에서 모두 한국에 뒤처져 있다고요. 특히 고성능 배터리에 쓰이는 소재는 거의 한국산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양극재입니다. 배터리 용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죠.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은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천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글로벌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68%였습니다. LG화학 42%, 포스코케미칼 26%, 중국 기업들은 15%에 불과했죠. CATL은 어떤 양극재를 쓸까요? 천 박사는 공급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CATL은 LG화학과 2020년부터 5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간 8만 톤 규모였죠. 포스코케미칼과도 비슷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극재입니다.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죠. 여기서도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인조흑연 음극재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서도 가장 앞서 있었죠. 천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음극재는 순도가 생명이라고요. 불순물이 조금만 섞여도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한국 기업들은 99.99% 순도를 달성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99.9%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CATL은 고급 배터리를 만들 때 한국산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가 배터리에는 중국산을 쓰지만 테슬라나 BMW용 배터리에는 반드시 포스코케미칼 제품을 썼죠. 오후 2시 분리막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게 막아주는 얇은 필름입니다.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의 10분의 1 수준이죠. SKO는 이 분리막 기술의 세계 최강자였습니다. 습식 분리막에서 글로벌 점유율 3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안전성이 중요한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50%가 넘었죠. 천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분리막이 찢어지면 배터리가 폭발한다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전기차 제조사들은 검증된 한국산 분리막만 쓴다고 했습니다. CATL도 고급 제품에는 SK온 분리막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액입니다.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죠. LG화학은 세계 2위 전해액 제조사였습니다. 특히 첨가제 기술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천 박사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전해액 첨가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요. LG화학은 200종 이상의 첨가제 배합 기술을 보유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50종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배터리 원가에서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였습니다. 양극재 40%, 음극재 15%, 분리막 10%, 전해액 5%. 그리고 CATL은 이 소재의 70%를 한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저녁 6시 천 박사는 결정적 증언을 했습니다. CATL은 소재 국산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요. 2018년 자체 양극재 공장을 지었지만 품질 문제로 1년 만에 폐쇄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격차가 너무 컸죠. 베이징에서 닝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CATL의 진짜 약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배터리를 만들어도 핵심 소재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CATL의 소재 공급을 중단한다면 CATL의 생산 라인은 멈출 것입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의 치명적 약점이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지만 CATL은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였으니까요. 넷째 날 저는 독일로 향했습니다. CATL과 한국 배터리의 진짜 경쟁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BMW 본사가 있는 뮌헨으로 이동했습니다. BMW 배터리 조달팀 책임자 요하네스 슈미트 박사와 약속이 있었죠. BMW 본사 회의실에서 슈미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간 자동차 배터리를 연구한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BMW는 왜 CATL이 아닌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느냐고요. 슈미트 박사는 노트북을 열어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선택에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밀도, 안전성, 내구성.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에서 한국 배터리가 CATL을 압도했죠. 먼저 에너지 밀도입니다. 같은 무게의 배터리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지표죠. 삼성 SDI의 최신 배터리는 리터당 900W시를 달성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870W시 수준이었죠. CATL은 어땠을까요? 슈미트 박사가 보여준 데이터에서 CATL의 주력 제품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리터당 160W시에 불과했습니다. 니켈 마이너스 코발트 마이너스 망간 배터리도 750W시 수준이었죠. 한국 제품보다 15% 낮았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BMW iX 전기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배터리를 쓰면 한 번 충전으로 630km를 갈 수 있습니다. CATL 배터리를 쓰면 550km밖에 못 갑니다. 80km 차이는 소비자에게 결정적이었죠. 슈미트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겨울철 성능도 중요하다고요. 독일은 겨울이 길고 추운 나라입니다. 영하 10도에서 배터리 성능이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관건이죠. 한국 배터리는 겨울철에도 상온 대비 85%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65%로 떨어졌죠. 이는 주행거리가 3분의 1이나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2시 포르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포르쉐는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으로 유명했죠. 배터리 개발팀 책임자 마르쿠스 베버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베버 박사는 포르쉐의 배터리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포르쉐 고객들은 성능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가장 고성능 배터리만 쓴다고 했습니다. 타이칸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800V 고전압 시스템으로 22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했죠. 이 기술은 LG가 포르쉐와 공동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베버 박사는 말했습니다. CATL도 제안서를 보내왔다고요. 가격이 30%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능이 요구 사양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테슬라 유럽 지사도 취재했습니다. 테슬라는 CATL과 LG 배터리를 모두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조달 담당자는 익명으로 증언했습니다. 테슬라는 차급별로 다른 배터리를 썼다고요. 최고급 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에는 한국 배터리만 들어갔습니다. 중급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 중에서도 롱레인지 버전에는 한국 배터리를 썼죠. CATL 배터리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중국 내수용 스탠다드 모델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었죠. 저는 유럽 전기차 시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3년 유럽에서 판매된 프리미엄 전기차 중 65%가 한국 배터리를 썼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38%, 삼성 SDI 27%,
CATL은 12%에 불과했죠. 저녁 7시 베를린의 한 레스토랑에서 유럽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 3명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ATL은 물량으로는 1위지만 품질로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요. 한 애널리스트는 흥미로운 통계를 알려줬습니다. 10만 유로 이상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CATL 점유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5만 유로 이하 저가 시장에서는 45%를 차지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CATL은 가격 경쟁력으로 저가 시장을 장악했지만 기술력이 필요한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한국에 완패했습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CATL과 한국 배터리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CATL은 저가 대량 생산에 특화된 기업이었고 한국은 고성능 기술에 집중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었습니다. 저가 시장은 중국 배터리가, 프리미엄 시장은 한국 배터리가 지배하는 구조였죠.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은 프리미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CATL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였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중국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전문가 리밍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 박사는 중국 최대 보험회사에서 전기차 사고를 분석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데이터를 수집했죠. 상하이 푸둥 지역 카페에서 리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USB를 건넸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라며 비밀 유지를 당부했죠. 호텔로 돌아와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847건이었습니다. 이 중 CATL 배터리 장착 차량이 892건으로 48%를 차지했죠. 한국 배터리는 어땠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차량은 147건, 삼성 SDI는 83건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CATL의 사고율이 한국 배터리 대비 3배 높았습니다. 저는 개별 사고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CATL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과충전 시 열폭주. 둘째, 충격 시 내부 단락. 셋째, 고온 환경에서 전해액 누출. 특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화재가 심각했습니다. 리튬 인산철은 안전하다는 것이 CATL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 데이터는 달랐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 화재는 진화가 더 어려웠습니다. 발화 온도가 높아 물로 끄기 힘들었죠. 다음 날 오전 저는 GM 중국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GM은 2020년 CATL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2023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었죠. GM 중국 배터리 담당 이사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험사 데이터를 보여주자 입을 열었습니다. GM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대규모 리콜을 단행했다고요. CATL 배터리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리콜 대상은 총 14만 대였습니다.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분리막에 미세 결함이 발생했고 이것이 내부 단락으로 이어졌죠. GM은 모든 배터리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비용은 8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GM 이사는 말했습니다. 이후 GM은 CATL과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했다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으로 공급사를 변경했습니다. 가격은 20% 높았지만 품질이 검증됐기 때문이었죠. 오후 3시 현대자동차 중국 법인을 찾았습니다. 현대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019년 중국 전용 모델의 CATL 배터리를 시험 적용했지만 1년 만에 중단했죠. 현대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품질 편차가 너무 컸다고요. 같은 생산 라인에서 나온 배터리인데도 성능 차이가 10% 이상 났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편차가 2% 이내였죠. 저는 유럽 데이터도 수집했습니다. 독일 연방교통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독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78건 중 CATL 배터리 차량이 31건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18%를 감안하면 과도하게 높은 수치였죠. 프랑스도 비슷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CATL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화재가 7건 발생했습니다. 파리 교통공사는 CATL 배터리 버스의 야간 충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죠. 저녁 6시 배터리 안전 규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이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더욱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유럽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요. 이 새로운 기준은 CATL에게 불리했습니다. 침투 시험, 압착 시험, 고온 노출 시험 등 9가지 항목에서 기준이 강화됐죠. 한국 배터리는 이미 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CATL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CATL의 가장 큰 문제는 품질 관리였습니다. 빠른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성과 신뢰성을 소홀히 했죠. 배터리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안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성 문제는 CATL의 미래에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된 것도 결국 이 때문이었으니까요. 여섯째 날 저는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배터리 산업을 어떻게 바꿨는지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건물 앞에서 에너지 정책 담당 제시카 톰슨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IRA 법안 작성에 직접 참여한 인물이었죠. 톰슨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IRA의 핵심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 확대라고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 세액 공제를 제공하되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첫째,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이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돼야 했습니다. 둘째,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돼야 했죠. 이 비율은 매년 상승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우려 대상 해외 기업의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을 사용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죠. 우려 대상 해외 기업에는 중국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이것이 CATL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상 미국 시장 퇴출이었습니다. CATL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고 소비자들은 $7,500를 더 내야 했죠. 오후 2시 디트로이트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였죠. 포드 본사에서 전략기획 담당 마이클 존슨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존슨 부사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포드는 IRA 이전에 CATL과 협력을 검토했다고요. 가격 경쟁력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IRA 발효 후 모든 계획을 백지화했죠. 대신 포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공장을 켄터키주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금액 $56억. 연간 생산 능력 129기가와트시 규모였죠. 존슨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LG는 이미 미시간주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기술력도 검증됐고 IRA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였죠. 저는 GM도 취재했습니다. GM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울티엄 셀즈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세 곳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죠. 총 투자액은 $70억 넘었습니다. GM 배터리 전략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미국산 배터리가 필수라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미국 생산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5시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를 방문했습니다. 테슬라는 CATL과 LG 양쪽에서 배터리를 조달했지만 IRA 이후 전략을 바꿨습니다. 테슬라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에는 LG나 파나소닉 배터리만 쓴다고요. CATL 배터리는 중국 공장 생산 차량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 배터리 시장 변화를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2021년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CATL 점유율은 8%였습니다. 2024년에는 1%로 급락했죠.
반면 한국 3사 점유율은 44%에서 67%로 상승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산업 리서치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IRA는 게임 체인저라고요. 중국 배터리를 차단하고 한국 배터리에 특혜를 준 셈이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 배터리 시장은 300기가와트시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70%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CATL은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멕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IRA 요건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2024년 5월 멕시코 공장도 중국 기업 소유면 우려 대상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됐죠. CATL의 우회 전략은 봉쇄됐습니다. 호텔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IRA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이었죠. 그리고 배터리는 그 최전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경쟁에서 어부지리를 얻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중국을 압도하고 지정학적으로는 미국 편에 섰죠. IRA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게 황금 기회였습니다. 반면 CATL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죠. CATL의 성장 신화는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경기도 용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삼성 SDI 기술연구소가 있는 곳이었죠. 배터리 연구소장 김태훈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박사는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보여줬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액체 전해질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40% 높았습니다. 무게는 30% 가벼웠고 충전 속도는 2배 빨랐죠.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성능이 유지됐죠. 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이미 파일럿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었습니다. 연간 100메가와트시 규모였죠. 저는 실험실을 둘러봤습니다. 연구원들이 황화물 고체 전해질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온 전도도가 액체 전해질의 8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했죠. 3년 전만 해도 30%였습니다. 오후 2시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선행기술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구소장 박준영 박사가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설명했습니다. LG는 2단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2026년 하이브리드형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었습니다. 양극과 음극은 고체, 전해질 일부는 액체를 쓰는 방식이죠. 2단계는 2028년 완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LG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1200건 보유하고 있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황화물, 산화물, 고분자 등 모든 고체 전해질 기술을 확보했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박 박사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게임이 완전히 리셋된다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와 생산 방식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소재, 새로운 공정, 새로운 장비가 필요했죠. 기존 생산 라인을 그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CATL의 대규모 생산 설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량 우위가 사라지는 것이죠. 기술력으로만 승부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서울로 올라와 산업연구원 배터리 산업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특허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는 총 4,800건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1,850건으로 1위였습니다. 일본 1,420건, 미국 920건, 중국 610건 순이었죠. 기업별로는 더 명확했습니다.
삼성 SDI 680건, LG 에너지 솔루션 570건, 도요타 490건, 파나소닉 380건, CATL 82건. CATL은 한국 기업들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특허 수도 중요하지만 특허질이 더 중요하다고요. 핵심 특허는 고체 전해질 합성 기술, 계면 저항 감소 기술, 대면적 생산 기술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에서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은 황화물 전해질에서, LG는 산화물 전해질에서 가장 많은 핵심 특허를 보유했죠. 다음 날 오전 SK온 대전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SK온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시험 생산, 2029년 본격 양산이 목표였죠. SK온 연구원은 고분자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유연성이 뛰어나 접을 수 있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나 드론에 최적화된 형태였죠. 저는 한국 배터리 3사의 전고체 투자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자했고 2030년까지 추가로 3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연간 4조 원 이상을 전고체 기술에 쏟아붓고 있었죠. CATL은 어땠을까요? 저는 중국 산업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CATL의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투자는 연간 2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한 개사의 20분의 1에 불과했죠. 오후 3시 포스코 케미칼 광양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포스코는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황화물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양산 준비를 마칠 예정이었죠. 포스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면 소재 생태계가 완전히 바뀐다고요. 기존 액체 전해질은 필요 없어지고 고체 전해질과 새로운 양극재가 핵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소재 생태계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후성이 황화물 전해질 양산 준비를 마쳤죠. 중국 기업들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출시를 선언했습니다. 배터리 개발팀장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요. 현대차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모두와 전고체 배터리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상용화하는 기업의 배터리를 선택할 계획이었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간의 취재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있었습니다. CATL은 현재 시장에서는 1위지만 미래 시장에서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5년 이상이었죠.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서 5년은 한 세대였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의 30%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지배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CATL은 과연 이 기술 전환기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만으로는 기술 격차를 메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10년 이상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해왔습니다. 삼성은 2012년부터, LG는 2014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이 기술로, 중국이 물량으로 나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력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었죠.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뉴욕 블룸버그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데스크에 앉아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미래에 대한 결론이었죠. 2024년 10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분명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CATL이 세계 1위였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기술 특허, 안전성 기록, 소재 공급망, 정부 정책, 투자 규모.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죠. 첫 번째 발견은 CATL의 성장이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시장 점유율 37%에서 2024년 34%로 하락했습니다. 처음으로 점유율이 떨어진 것이죠.
반면 한국 3사 합계는 29%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었습니다. 2023년 배터리 업계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 LG에너지솔루션 8.2%, 삼성 SDI 7.9%, CATL 5.1%였습니다. CATL은 물량은 많지만 수익은 적었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제품 구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가의 프리미엄 배터리 비중이 70%였습니다. CATL은 저가 배터리가 65%를 차지했죠. 자동차 산업에는 명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 결국 전체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BMW, 렉서스가 그랬고 이제 배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소재 생태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진짜 핵심은 배터리 조립이 아니라 소재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 생태계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죠. 2024년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 규모는 850억 달러였습니다. 이 중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2%였습니다. LG화학 양극재 시장 점유율 42%, 포스코케미칼 음극재 38%, SK온 분리막 35%, LG화학 전해액 28%. 저는 흥미로운 계산을 해봤습니다. CATL이 배터리 1개를 팔면 100달러를 벌지만 그중 70달러는 한국 소재 기업에 지불합니다. 실제로 CATL이 버는 돈은 30달러에 불과했죠. 누가 진짜 돈을 버는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다른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BYD, CALB, 고션. 이들 모두 한국 소재에 의존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산업 전체가 한국 소재 위에 세워진 거대한 조립 공장이었던 셈이죠. 세 번째 발견은 기술 투자의 격차였습니다. 2024년 한국 배터리 3사의 연구개발 투자는 총 5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대비 8.5%였죠. CATL은 매출 대비 5.2%인 3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CATL이 더 적게 투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자 방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의 투자의 60%를 집중했습니다. CATL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원가 절감의 70%를 썼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CATL은 현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네 번째 발견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었습니다. 미국 IRA, 유럽 핵심 원자재법, 일본 경제안보법, 전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 배터리를 차단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2030년 배터리 시장을 예측해봤습니다. 시장 규모는 1200기가와트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중 북미 시장 350기가와트시, 유럽 시장 280기가와트시, 아시아 시장 570기가와트시로 나뉠 것이죠. 북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70%가 넘을 것입니다. CATL은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유럽 시장도 비슷합니다. 안전 규제와 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국 배터리 점유율이 65%까지 오를 것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만 CATL이 지배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되려면 북미와 유럽에서 성공해야 하는데 CATL에게는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전고체 배터리의 파괴력이었습니다. 2027년부터 양산이 시작되는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산업의 게임 룰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기존 배터리의 1.5배입니다. 같은 크기로 50% 더 멀리 갈 수 있죠. 충전 시간은 10분으로 단축됩니다. 수명은 2배 길어지고 안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됩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가격이 20% 비싸도 성능과 안전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쯤 되면 대량 생산으로 가격도 기존 배터리와 비슷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CATL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보다 5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5년은 배터리 산업에서 한 세대입니다.
노키아가 스마트폰 전환에 3년 늦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고체 배터리 도입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도요타는 2027년, 현대차는 2028년, BMW는 2029년, 폭스바겐은 2030년 전고체 배터리 차량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배터리 공급사는 모두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발견은 인재와 기술력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에는 석박 4급 연구원이 총 1만 2천 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CATL은 6천 명 수준이었죠. 특히 전고체 배터리 전문 인력은 한국이 3,200명, CATL이 400명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배터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30년 이상의 기술 축적이 있었죠. CATL은 2011년 설립됐으니 아직 1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시간의 격차는 돈으로 메울 수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발견은 생태계 협력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기업, 소재 기업, 완성차 기업, 대학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부도 2030년까지 40조 원을 배터리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죠. 반면 중국은 개별 기업들이 각자 도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많았지만 기업 간 기술 협력은 부족했죠. 특히 CATL은 소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면서도 자체 개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발견은 브랜드 가치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CATL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저가 배터리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브랜드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2030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최종 예측해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8%, CATL 22%, BYD 15%, 삼성 SDI 14%, SK온 9%, 파나소닉 7%, 기타 5%. CATL은 여전히 2위를 유지하겠지만 1위 자리는 LG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성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체 배터리 산업 영업이익의 65%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CATL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 내수 시장 전문 기업으로 남는 것입니다. 중국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큰 규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리더의 지위는 잃게 되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입니다. CATL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라이선스 받거나 합작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배터리나 알루미늄 배터리 같은 차차 세대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블룸버그 편집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배터리 전쟁의 진실 한국이 이긴 이유였습니다. 편집장은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진짜 승자는 CATL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는 숫자에 속지 말아야 했죠. 기술력, 수익성, 소재 장악력, 브랜드 가치, 미래 대응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CATL의 성공은 중국 정부가 만든 인위적 성장이었습니다. 보호무역, 막대한 보조금, 시장 독점.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CATL의 진짜 경쟁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성공은 30년 이상 기술 개발에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었지만 핵심은 기업들의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었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었습니다. 배터리는 21세기 석유라고 불립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모바일 기기. 모든 것이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배터리를 지배하는 국가가 미래 산업을 지배합니다. 2011년 CATL이 설립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배터리 산업을 장악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한때 그렇게 보였죠. 하지만 2024년 지금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소재 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자는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ATL은 세계 1위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한국 기업들은 묵묵히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미국 기자가 일주일 동안 중국, 독일, 미국, 한국을 돌며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1위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우리 한국 기술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배터리의 심장인 소재 70%가 한국산, 프리미엄 시장 65%가 한국 배터리, 차세대 기술 특허는 중국의 3배.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일군 나라, 우리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 그 이야기를 지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 더 자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동두툼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세상에 알리는 채널입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우리 기술의 진짜 실력, 우리 기업의 숨은 노력, 우리 국민의 저력, 이런 이야기들을 팩트와 데이터로 증명하며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화면 아래 왼쪽에 있는 엄지척 버튼, 딱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이 영상이 자랑스러웠다면,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구독은 더 중요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 이것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알림이 갑니다. 감동두툼이가 새 영상 올렸네. 이런 알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왜 구독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자랑 이야기 매주 업데이트. 60대 이상 시니어 눈높이 맞춤 콘텐츠. 팩트 기반 정확한 정보. 손주들에게 자랑할 만한 내용.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기 좋은 영상. 우리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채널입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요. 손주한테 자랑했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달리면 유튜브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추천해줍니다. 공유도 잊지 마세요. 카톡 단톡방에 공유하기, 자식들 이메일로 보내기, 친구분들께 문자로 전달하기. 이거 봐.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대단하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주세요. 첫 번째 좋아요 버튼 왼쪽 엄지척 1초. 두 번째 구독 버튼 알림 설정 종 모양 3초. 세 번째 댓글 한 줄 남기기 10초. 마지막 네 번째 가족에게 공유하기 20초. 총 34초면 됩니다. 34초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좋은 콘텐츠를 살리고 감동두투미를 키워주세요. 감동두투미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합니다. 구독자 1만 명 달성하는 그날까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